며느리를 얼려 죽이려던 집, 그 집은 며느리의 것이 됐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지고 또 어떻게 차갑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권력과 선택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읽다 보면 분노와 연민, 그리고 서늘한 여운을 함께 느끼게 되실 거예요. 석권수는 며느리 정인영을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었죠. 인영이 무례하게 굴지도 않았고 특별히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석권순에게는 평생 몸에 밴 사람 보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고 인영은 그 기준 어디에도 또렷하게 들어맞지 않는 사람이었죠. 석권수는 사람을 볼 때 늘 보이지 않는 줄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그 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정확했죠. 가장 먼저 훑는 건 집안의 무게였고 그 다음은 부모의 이름가,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는 존재인가였어요. 감정이나 성실함은 그 목록에 없었죠. 인영은 조용했고 맡은 일은 묵묵히 해냈어요. 말을 아꼈고 어른 앞에서는 항상 한 박자 늦게 숨을 골랐죠. 하지만 그런 태도는 석권순에게 성숙함이 아니라 배경의 빈자리로 보였어요. 대화를 나누다 말이 끊길 때면 석권순의 눈동자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차갑게 식었죠. 부모가 평범하다. 기댈 곳이 없다. 그 두 문장은 석권순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인영의 장점들은 그 소음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어요. 반면 지인은 달랐어요.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지인은 시선을 너무 오래 붙잡지도 너무 빨리 떼지도 않았죠. 말끝을 흐리지 않았고 웃을 때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상대가 편안해지도록 만들었어요. 석권수는 그 미묘한 균형을 단번에 알아봤죠. 이 아이는 배웠다는 생각이 차가운 찻잔을 손에 쥔 채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죠. 지희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이 공기처럼 방 안에 퍼지는 동안 석권순의 얼굴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쳤어요. 입꼬리가 살짝 풀렸고 굳어있던 이마의 주름이 느슨해졌죠. 그 문장은 단순한 가족 소개가 아니었어요. 돈이었고 인맥이었고 무엇보다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카드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석권순의 시선은 달라졌어요. 인형을 볼 때는 온기가 빠진 눈으로 위아래를 재듯 훑쳤고 지희를 볼 때는 괜히 한 번 더 웃으며 말을 건넸죠. 같은 공간, 같은 온도였지만 사람에 따라 체감은 완전히 달랐어요. 인형은 점점 집안에서 공기처럼 존재가 옅어졌고 지희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자리에서부터 이미 환대를 받고 있었어요. 석권수는 스스로 합리적이라 믿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사랑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라고. 하지만 그 계산 속에서 누군가는 천천히 밀려났고 누군가는 아무 노력 없이 선택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집안을 갈라놓게 됩니다. 지희는 석권순 앞에 설 때마다 스스로를 한 뼘쯤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질문을 받으면 시선을 바로 들지 않았고 고개를 아주 살짝 숙인 채 짧고 단정하게 대답했죠. 웃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상대의 말이 끝난 뒤 반 박자 늦춰 입꼬리를 올렸어요. 나서지 않되 존재를 지우지도 않는 계산된 태도였죠. 석권수는 그런 지희를 바라볼 때면 입가에 옅은 만족의 미소를 띄었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요즘 젊은 사람치고 참 배웠다는 말을 던질 때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비교의 칼날을 품고 있었죠. 그 순간 인형은 말없이 식탁 끝에 앉아 있었고
그 비교는 아무 말 없이도 정확히 그녀를 향해 꽂혔어요. 공기가 한순간 미묘하게 식는 걸 인영은 분명히 느꼈죠. 그날 이후 석권순의 태도는 눈에 띄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고 웃음도 빠지지 않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죠. 인형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한 박자 늦게 도착했고 그 사이 공기는 미묘하게 식어 있었어요. 집안에 석권순이 들어오는 순간 체온이 몇 도쯤 내려간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인형의 자리는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워져 갔어요. 식탁에서 그녀의 의자는 어느새 가장 끝으로 밀려 있었고 대화는 인형을 건너뛰어 오갔어요. 웃음이 터질 때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그녀는 늘 한 발 늦은 사람이었죠. 결정은 이미 내려진 뒤였고 인형에게는 통보만 남았어요. 그 사실을 깨달을수록 인형의 어깨는 조금씩 안으로 말려 들어갔고 손끝은 이유 없이 차가워졌어요.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부부의 잠자리였어요. 그날 저녁 석권수는 유난히 차분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의 속도도 느렸죠.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적어두었던 문장을 꺼내는 사람처럼요. 요즘 민석이 예민해서 잠을 설쳐.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인형을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어요. 따로 자는 게 낫겠어.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선택지를 주는 척조차 하지 않는 단정한 문장이었죠. 인형은 잠시 민석을 바라봤지만 그는 시선을 피한 채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인형은 모든 걸 이해했죠. 이미 합의는 끝났고 자신만 뒤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인형은 빈 방에 혼자 누웠어요. 이불은 얇았고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서늘했죠. 하지만 가장 차가웠던 건 공기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함께 잠들던 공간에서 밀려났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현실이 더 아프게 와닿았거든요. 인형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부터 이 집에서 그녀의 자리는 이미 절반쯤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인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불을 들고 방을 옮기면서도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죠.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벽은 낯설었고 침대는 너무 컸어요. 누워 있어도 몸이 좀처럼 데워지지 않았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배려도 잠시의 조정도 아니라는 걸요. 서서히 밀어내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걸. 석권순의 얼굴에 스쳤던 그 짧은 미소, 지희를 향해 기울어진 시선,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침묵.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인형은 더 이상 이 집에서 잠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 밤 깨어있는 채로 견뎠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벗어나는 방법을. 민석은 그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는 어머니의 말을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었죠. 석권순의 판단은 늘 옳았고 어머니가 하는 말은 다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인형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순간에도 민석은 애써 눈을 피했어요. 각 방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부터 인형의 방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죠. 초겨울이 막 시작된 시기였어요. 밤이 되면 이불을 덮고 있어도 손끝이 시릴 정도였고 새벽에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허공에 맺혔어요. 인형은 보일러를 확인했지만 밸브는 단단히 잠겨 있었죠. 인형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생각,
괜히 말했다가 더 미움을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결국 인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추위를 견디기로 했어요. 그런 와중에 임신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날만큼은 인형도 모르게 숨이 길게 나왔죠. 아이가 생기면 이 집에서 자신도 조금은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거든요. 아이는 늘 약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방패 같은 존재니까요. 하지만 석권순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랐어요. 축하 대신 날아온 말은 차가운 독설이었죠. 이제 아이를 핑계로 민석을 붙잡으려 한다는 말, 아들을 옥죄려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인형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식어 내려갔어요. 희망은 사라지고 막막함만 남았죠. 그 무렵 지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희는 인형을 직접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사진들과 함께였어요. 날짜와 장소, 민석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차분하게 정리돼 있었죠. 변명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인형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귀 안쪽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뚝 하고 아주 짧고 둔한 소리였죠. 심장이 순간 멎은 것처럼 숨이 걸렸고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갔어요. 방안은 그대로였는데 인형의 몸만 계절을 거꾸로 타는 것처럼 급격히 식어 있었죠.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어요. 사람의 얼굴도 글자도 형태만 남기고 번져버렸고 다리는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괜찮다는 말이 반복됐지만 몸은 전혀 듣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잔인했어요. 유산이라는 단어, 이미 떠났다는 말. 그 문장들은 인형의 가슴에 닿기도 전에 공기 중에서 식어 떨어졌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울어야 할 타이밍을 몸이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 반응도 없었죠. 병실은 늘 일정한 온도로 유지돼 있었지만 인형은 담요를 덮어도 계속 추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을 세어보다가 그마저도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죠.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 뒤였고 소리가 나지 않아 더 무서웠어요. 그 충격이 몸에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하나의 소식이 도착했어요. 어머니 이금주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죠. 그 말은 이번에도 인형에게 닿지 못한 채 공중에서 맴돌았어요. 마지막으로 기대던 이름, 마지막으로 전화할 수 있던 사람. 그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슬픔보다 공허로 먼저 다가왔어요.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 동안 인형의 얼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검은 옷은 몸에 잘 맞았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일 때도 흐트러짐이 없었죠. 사람들은 그녀가 의외로 담담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인형은 슬픔을 느끼는 기능 자체를 잠시 잃어버린 상태였죠. 눈물도 분노도 원망도 모두 너무 먼 곳에 있었어요. 차가운 국화향이 코끝을 스쳐 지나가도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고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려도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인형의 안에서는 아이도 어머니도 그리고 자신을 붙잡아주던 마지막 온기까지 함께 묻혔죠. 이 순간 이후 인형은 달라졌어요. 상처가 아문 게 아니라 아픔을 느끼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버린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감정은 분명해요. 사람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조용히 반복해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들 속에서 부서지고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
그 이후 인형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혼잣말을 하거나 이유 없이 웃는 날이 늘어났죠.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민석과 석권수는 그것을 불안한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인형의 상태를 문제 삼으면 모든 것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형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오히려 침착해졌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흥신소를 찾아가 돈을 지불했고 며칠 뒤 민석과 지희의 사진을 받아들었죠. 날짜와 장소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인형은 그 사진을 석권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민석의 회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느냐고 물었죠. 최연소 상무 승진을 기대하던 아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제야 석권순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날 밤 석권순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몰아붙일 때도 내칠 때도 늘 그랬죠. 인형이 잠든 줄 알았던 늦은 밤, 석권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찰칵 하는 소리가 집안에 짧게 울렸죠.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헛돌 뿐이었고 창문은 이미 잠겨 있었죠. 인형은 문 앞에 한동안 서서 멍하니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춥지도 무섭지도 않은 것처럼 몸이 굳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추위가 서서히 스며들었어요. 보일러는 꺼져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점점 식어갔죠. 발바닥에서 올라온 냉기가 종아리를 감싸고 허리와 어깨까지 파고들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인형의 몸은 먼저 반응했어요. 손끝이 저려왔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었죠. 배가 고파도 먹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병실 천장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장례식장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인형은 문 앞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속삭이듯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죠. 그 말은 굴복이었고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비는 점점 굵어졌어요. 요양원 앞에 서 있는 민석의 어깨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죠. 자동문 너머로 보이는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고 그 빛이 오히려 그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동자는 어딘가 멀리 고정된 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는 끝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보다 이미 모든 선택이 늦어버렸다는 깨달음이 더 무거웠거든요.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빗물이 이마를 타고 내려와 턱 끝에서 떨어졌지만 눈물과 구분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민석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채 돌아섰어요. 그 시간 인형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공기는 미묘하게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는 내려와 있었고 손끝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기쁨도 만족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감정이 한번 태워지고 난 뒤에 무색한 잔열만 남아 있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던 인형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어요. 승리감도 후회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그녀는 혼자였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죠. 이 고독은 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인형의 밤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가두지 않았죠.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는 오래도록 식지 않는 질문 하나가 남았어요. 나는 정말 자유로워졌을까?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감정은 단순한 통쾌함이 아니에요. 권력은 쉽게 뒤집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복수는 상황을 바꿀 수는 있어도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해요. 결국 우리를 가장 오래 붙잡는 건 승패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라는 사실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